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전국시대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할게요. 자, 그러면 그 전국시대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그 공유해 드릴게요. 내용을요. 예.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전국시대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요. 어, 특징이 하극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하극상이라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을 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보면 이제 슈구다이모가 슈구다이에게 대간에게 쳐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이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이제 다이모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 하면 센카쿠 다이모라고 해요. 센카쿠 다이모.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전련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됐고요. 그리고 구질서와 구체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센카쿠 다이모를 볼게요. 센카쿠 다이모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러 종류를 볼 수 있는데, 되게 이제 그 전련 중에 그 쇼군 집안, 그러니까 이제 그 무르마치죠. 아사카카 집안이 몰락을 해요. 그래서 이 쇼군은 형식상 존재하고요. 실질적으로 전국의 패권은 이제 유력한 다이모들이 장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 시대라고 하지만 실제로 무르마치 막부가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리고 이제 센카쿠 다이모가 이제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센카쿠 다이모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그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슈구 다이모가 전국 다이모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센카쿠 다이모로. 그 다음에 슈구 다이모가 이제 오니에나 때 올라올 때 그 당시 그 동 지방에서 슈구 다이모 대신에 대리 통치자가 있었거든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슈구 다이라고 해요. 슈구 다이. 예. 다이는 대리제 할 때 대리를 대자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수구 다이머를 몰아내고 권력을 탈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케이스고요. 세 번째 케이스는 그 당시 그 뭐냐 외부인이 와서 어, 다이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외부 세력들이 들어와서 다이모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이모는 제지 영주들, 그 지역에 이제 뭐 유명한 무사나 사무라이들이 다이모드가 되는 경우가 있어. 음. 대개 보면 이제 예전에 슈구 다이모들이 전국 다이모 되는 경우가 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슈구 다이가 권력을 이렇게 탈취하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이제 많았어요. 예, 이런 경우가. 자, 그만큼 이제 있는데, 요 경우에는 이제 뭐와 관련돼 있냐면 아까 좀 얘기한 하극상하고 관련돼 있죠. 자, 그러면 이 슈거다이모드는 각국의 영국을 통치해요. 영국이라는 것은, 이 국이라는 것은 예전에 말한 것처럼 지방의 큰 단위라고 했죠. 그래서 한 개의 국을 통치하는 경우도 있고, 좀 큰 다이모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국을 통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각국의 영국 내에서 그 당시 자기들이 이제 군사력을 키우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산업을 발달시키겠죠. 그래서 산업과 경제 발전에 주요했고요. 특히 이제 슈거다이모들의 이제 그 전국 다이모들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성이 있어요. 그 중심성이 밑에 조코마치가 형성돼요. 조코마치. 이 조코마치라는 거는 그 성화정이라는 이제 이 한자로 적은데 성화정. 이 정이라는 건 마치예요. 마을. 이렇게 이제 의미인데, 성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 성이 있으면 이 성 아래에 사무라이들이나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해요. 참고로 전국 시대부터는 이제 사무라이들이 지방에 살지 않고 여기 그 성악 조카말집 아래로 살아요. 도시 아래로. 예. 그래서 좀 약간 몰려 사는데, 여기 중심으로 상업이 발달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강상 개발이 이제 많아지죠. 강상 개발. 음. 강상 개발 왜 많아지냐? 일단은 명나라가 그 당시 전국시대 명나라였잖아요.
명나라가 이제 은의 수요가 그 많아져요. 명나라 그 당시 뭐 일조편법이라든지 그다음 조세의 은납파. 자,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은이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은나라 명나라 자체는 은을 그렇게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대개 보면 이 외부에서 많이 가지고 오죠. 외부에서 어디에서 많이 갈까요? 일본이나 멕시코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들어오죠. 예. 그래서 남미 지역에 이제 은이나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멕시코와 남미 지역에 이제 는 스페인을 통해서 관람 무역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일본은 그 당시 뭐 공식적인 어떤 수교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밀무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은이 들어오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요때 이제 일본에서 제일 큰 강산이 있어.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예, 이와미 강산이야. 자, 이와미 강산은 유명한 강산이에요. 이거 그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동아시아 교과서에 나와요. 이와미 강산이. 예. 그래서 이와미 강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있고 그러면 그 당시 은을 이제 채취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납하고 은하고 여기 연인 납이거든요. 예. 그 납하고 은을 같이 붙어 있어 보통. 그러면 납도 나름대로 이제 소용이 있죠. 뭐냐면 이제 총알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이제 납이 필요한데 근데 납보다는 은이 더 이제 가치가 있잖아요. 그 은을 빨리 분리시켜야 돼. 근데 예전에는 그게 분리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조선에서 해치법을 만들어. 해치법.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그래서 은과 납을 쉽게 분리시켜 버려요. 쉽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해치법이 그렇게 잘 쓰이지 않았어. 예. 그래갖고 근데 이제 오히려 전국시대 때 일본에서 조선의 해치법이 들어와서 이게 많이 쓰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해치법 있죠? 이 해치법도 외워두세요. 예. 이것도 동아시아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쓰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해치법. 그래서 이제 이화민 강사처럼 각지의 은강이 개발돼 갖고 은을 많이 생산을 해 가지고 이제 중국에 갖다 팔려고 이제 했던 거죠. 참고로 중국에서 그렇게 은이 모였던 것은 일단 아까 일족편법이나 조세 은납파 등등 있고 수요가 많아지니까 은값이 금값하고 비교할 때 좀 약간 상대적으로 다른 시세보다 비싸요. 보통 다른 나라에서 은과 금의 교환 비율이 10대 1 정도 되는데 중국에는 3대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은이 가치가 다른 나라보다 더 높으니까 은이 중국에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그 은을 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이제 군대를 이제 양성을 하고 그렇게 이제 했던 거죠. 자, 일본은 이런 식으로 은이 많이 생산됐어요. 근데 은이 그 은강산 한정되는데 계속 캐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고갈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17세기 중반 정도인가요? 중후반 때는 은을 더 이상 이제 더 뭐냐면 많이 생산하지 못해요. 그래서 수출하지 못하죠. 그 대신에 이제 돈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구리 같은 것들 이제 하는데 이건 좀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동아시아에 있는 은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모드는 자신의 통치 구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영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법이냐? 분국법이야. 분국법. 분법.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쳐놓은 거는 뭐냐면 형광펜 쳐놓은 거는 요즘에 하도 단어나 명칭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어나 명칭 같은 거 외울 만한 거 있으면 제가 쳐놓을게요. 그래서 외워두세요. 그래서 문제 비중을 보면 한 3분의 1 정도가 그런 거 나오더라고. 뭐 단어, 명칭, 이름. 예. 솔직히 저도 정확히 그 쓰라고 하면 못 써요. 보고 얘기해 드리는 거지. 근데 저는 암기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시험을 보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이제 시험장 가갖고 그걸 써야 되니까 꼭 암기해 두세요. 자, 하여튼 다이모들이 이제 그 자기들이 그 영골 다수게 만든 법이 이제 분국법인데요. 요 분국법은 그 기원을 보면 예전에 그 이제 무가법이 있어요. 무사들이 이제 자기들이 안에서 지키는 법을 만들었거든요. 가마쿠라 막부 때부터. 거기에 이제 기원을 이제 찾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무가법에 이제 바탕을 했지만 보통 무가의 이제 무사법, 그러니까 무사법 같은 경우에는 무사법, 이거 무가법이죠. 예.
자, 무가의 법은 대개 보면 이제 무사들에만 적용돼요. 무사들. 근데 요거는 무사들 외에도 일반 농민들이나 상인들에게 적용되는 구절이 있어요. 물론 주로 무사분들에게 적용되지만 어 이런 그 농민들이나 상인들을 관련된 법이 있어. 이게 좀 특징이야. 그래서 농민들이나 여기는 안 나왔지만 상인들 다스리는 방법 같은 것들을 기술했다. 그래서 이제 무가 법률의 법률 범천 과정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가마쿠라 막부 때 고세이바이 시키 묻고 그 다음에 그 무르마치 막부 때 갯물 시키 묻고 그 다음에 전국시대 분국법 이렇게 있는데 뭐 이거 이등까지 외울 필요 없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 나온 건 분국법만 좀 외워두세요. 전국시대 때 분국법이 있다는 거.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서 시키 묻고라는 뜻은 무슨 의미냐면 여기 있죠. 식기 먹고 식목이 돼서 규정이라는 뜻이야. 규정. 자세한 규정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통 무사들이 이제 분쟁이 생기거나 이제 영주들 부사들끼리 분쟁이 생길 때 그 박부가 재판을 냈거든요. 그 재판을 모아서 판례집을 묶어갖고 하나로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이 이 시키모코예요. 예. 그래서 이 시키모코가 이제 가마쿠라 때 처음 만들어졌고 무르마치 때 또 재개정됐고 그 중간에 또 재개정이 있어요. 그리고 전국시대 때 분국법이라는 이름으로 그 만들어졌다가 이 분국법들을 나중에 에도 시대 때 무가제법도라는 법으로 집대성해요. 무가제법도. 이건 이제 그 에도 시대 때 얘기했던데 이것도 좀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이 무가제법도 또 만들어 놓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쇼군이 바뀔 때마다 개정판 나고 그 개정판 내고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무사들이 만든 법이 발전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남만인들이 유입되죠. 남만인들. 이 남만인들은 뭐냐? 남만인들은 이제 일본도 우리가 이제 뭐 좀 약간 인정하기가 좀 그렇지만 자기 나름대로 중화 의식이 있었어요. 예, 보통 중국의 중화 의식이 일본에도 전파되거든요. 그래서 일본 입장 올 때도 중화 의식, 중화 사상에 따라 자기가 중심이고 어 동쪽에는 동이가 되는 거고 서쪽에는 서이가 되는 거 그렇게 나누죠. 그러면 이 남만이는 어떤 사람이냐? 남쪽의 오랑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 보는 오랑캐라는 뜻인데 이들은 이제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서양 오랑캐를 의미하죠. 서양 오랑캐. 그래서 그때 전국시대 때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무역을 하기 위해서 오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남만 무역이 형성이 되죠. 이들 대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요때 포르투갈 상인으로부터 우리나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조총을 이제 구입했어. 조총을. 그래서 이 조총이 이제 두자도 이제 구입을 했는데 이 구입하고 나서 이게 이제 널리 전국시대 보급되면서 전국시대 전수에 큰 변화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철포대라는 거예요. 철포대. 자, 철포대가 뭐냐 출연됐다. 자, 이 철포대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사람 누굴까요? 예, 오다 노부나가죠. 음. 그리고 큐슈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리 큐슈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가 전락돼요. 그래서 다이모 중에 그 기독교를 그 믿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기스탄 다이모라고 하는데 이 기스탄은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다이모들이 등장을 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군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까 이제 이 철포대가 출연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국시대 때는 자기들이 막 싸우다 보니까 이게 전략 전술이 발달되기 시작한 거야. 예. 그래서 철포대라든지 창병이라고 갖고 이제 그 창부대가 있거든요. 그걸 잘 운영을 하기 시작해요. 그 과정에서 이게 뭐가 등장하면 기병보다는 보병을 더 강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야. 보병을. 그냥 기병대도 있지만 보병을 되게 강조했고 보병을 이제 뭐냐면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창이나 뭐냐면 총포를 이용한 집단 전법이 이제 도입되죠.
예전에는 주로 이제 뭐냐면 사무라이들이 그 칼 들고 그냥 말 타면서 그냥 우르르 하고 그냥 패싸움하는 것처럼 그냥 공격한 반면에 얘네들은 인제 뭐냐면 집단조법이 도입되면서 아시가라는 게 있어요. 이 일반 보병. 이 아시가는 인제 그 남북조 시대부터 인제 탄생한 그 보병 집단들인데 이 아시가라들이 쭉 나열해요. 이렇게 대열해 놓고 얘네들이 어느 거는 창병을 두죠. 창. 창은 이제 주로 기마병들을 이제 상대하기 위해서 둔 거죠. 쫙 나열돼 갖고. 그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창병 보호 아래 뭐가 있냐면 조총병도 있어요. 물론 군병도 있지만 조총병, 철포대가 있죠. 그래 갖고 창병이 기마대를 보호할 때 이 조총병들이 이제 옆에서 사격을 하는 거야. 예. 근데 그 당시에 조총이라는 게 한 발 심지 붙이고 나서 뭐냐면 좀 쟁겨 놨다가 또 사격하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연사를 하더라도 1 분에 한 발 정도, 1-2 분에 그러니까 약간 시간 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3 열로 나열한 다음에 한 열이 서면 그다음에 그 열이 뒤에 들어가서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이걸 이제 연사 속도를 좀 빠르게 했어요. 예. 이거는 일본에서 처음에 나왔던 건 아니고 저 네덜란드나 저 스웨덴 쪽에서 했던 건데 건너온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그 철포대에서 활용했던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예요. 자 뭐 이렇게 인제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이제 오다 노부나가를 볼게요. 여기 뭐 중간에 많이 빠졌어. 그 저기 유명한 센카쿠 다이모 보면 호조 소운도 있고 다케타 신게 있고 우에스기 겐신 그다음에 그 등등 있는데 요거까지 다루기는 좀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예 중요한 것만 다룰게요. 자 이 오다 노부나가는 시험 문제에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 그 뭐냐면 통일의 기반을 확립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지역 출신이 어디냐면 그 오와리 출신이야. 이 오와리라는 지역은 그렇게 잘 사는 지역은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교토에 딱 뭐냐면 가까운 지역이야. 그러니까 교토에 들어와서 그 당시 쇼군을 뭐냐면 잘 잡아서 자기가 인제 쇼군의 명령을 통해서 그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오와리 출신이. 네. 자 하여튼 이 오와리 지역을 근거로 해서 세력을 확대했어요. 그래서 인제 아까 말한 것처럼 요 지역의 인제 특징이 뭐라고 했죠? 예. 그 당시 교토 지역과 가깝다고 했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아시카카 요시하키를 쇼군으로 옹립하고 들어왔죠. 이 당시 무로마치 막부는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어요. 거의 명목상 있는 막부인데 그래도 명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시카카 요시하키를 그 뭐냐면 명분을 삼아서 얘네를 이제 모셔 가지고 교토 입성을 하죠. 그러면서 인제 뭐냐면 전국의 인제 그을 이제 막부의 이름으로 통치를 하기 시작해. 예. 통치보다는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인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 공공의 적이 돼요. 이거 심지어는 나중에 옹립한 아시카카 요시하키조차도 그 뭐냐면 다른 그 다이모들을 끌어다 갖고 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네가 전투에서 그 사람을 쳐내고 결국에 무르마치 막부를 멸망시키죠. 형식상 남아있는. 자 정책을 보면 이 사람은 아지치성을 상해요. 아지치. 예. 요 아지치성도 외워두세요. 자 예 아지치성은 전국시대 때 만들어진 그 뭐냐 큰 성 중에 거성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각국의 센카쿠 다이모든 자기 그 중심 지역에 이런 아지칭성처럼 자기 중심 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천수각 같은 걸 올리거든요. 자 이 천수각을 제가 이제 예전에 그림을 올려놨는 적어 놨는데 빼버렸는데 여기에서는요. 천수각은 어떻게 생기냐면 여러분들 일본 성은 가 보시면 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 있죠, 외성의 특징이. 외성의 특징은 그 우리 같은 게 읍성이라고 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제 그 간청이라든지 그 뭐냐면 아 거주지를 다 포함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 일본의 성은 외성은 그런 거 없어. 완전히 방어선이야.
그래갖고 주변에 해저를 파고 그 위에 높은 성벽을 올려요. 그리고 저기 안에 들어올 때 곳곳에 이제 뭐냐면 사람을 노출시키지 않은 채 그 골목골목마다 이제 그 길목마다 총을 배치시키죠. 조총 부대를. 그리고 사격을 하고 위에는 나무로 만든 천수각이라는 게 있어요. 큰그 막루 같은 게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지휘관이 앉아서 지도하고 지시 내리고 그런 형태야. 그래서 이런 천수각을 중심으로 해갖고 성을 건설하고 통일사업의 거점을 만든다. 그래서 오문화가의 이제 건의를 상징하는 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 오부나가 다음에 집권한 사람이 도쿠가 이에야스죠. 도쿠가 이에야스의 그 오사카성 있죠. 이 오사카성도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요보다 더 커요. 오사카성은. 근데 아쉽게도 이제 뭐냐면 아지치 성이니 뭐 오사카성이니 하면 성들은 지금은 없어요. 네, 없고 아마 그게 나중에 그 일제시대 때 복원한 게 있어요. 복원한 게. 근데 원판은 아니야. 이게 콘크리트로 복원한 거거든요. 그래도 원판은 아닌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무사와 상공인들을 도시에 집중 모이게 하죠. 그래서 근세적 도시국가를 건설한다. 그래서 이제 병농 분리와 조카마치를 건설한다.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요 병농 분리와 조카마치는 그 오다 노부나가만 한 건 아니에요. 예전에 전국시대부터 그 사무라이들이 저기 다이모드 했어. 예. 그래갖고 이제 요때 전국시대부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뭐냐면 농민하고 상인을 농민하고 사무라이 분리시켜갖고 어디 살겠죠? 사무라이들 이제 지방이 아니라 성 주변에 살겠죠. 예. 이런 정책들을 좀 더 발전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도쿠가 이에야스도 더 발전시켰다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지 만약 전쟁 나면 쉽게 동원할 수 있잖아요. 예, 자기 주변에 그리고 통제 감시가 용이하죠. 그런 목적에서 이제 뭐냐면 그 사무라이들을 안에 이제 뭐냐면 불러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전국시대까지는 아직 전국시대니까 병농 분리가 그렇게 잘 안 됐어요. 왜냐면 그 우리가 이제 전쟁이 나면 사무라이들만 동원돼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뭐냐면 그 농민들도 같이 동원돼요. 농민들 직접 싸우는 건 아니고 직접 싸우는 사람도 있겠네요. 농민들 중에 상당수는 이제 병참을 공급하는 사람들이거나 예. 그다음에 일부는 또 칼을 쥐고 있어요. 농민들은 이제 이끼 같은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칼을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라이면 농민이면서도 사무라이 같은 그런 계층도 있어요. 그런 계층들이 대개 보면 이제 창병이라든지 이렇게 좀 약간 그 비중이 떨어지는 그 소모품인 그런 이제 병력으로 동원되는 경우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분리되면 전국시대 끝나고 나중에 도쿠가 이에야스 때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근데 하여튼 나름대로 그런 시도를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카이를 장악했죠. 이 사카이는 그 당시 기내 지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카이 지역을 장악해서 기내 이제 그 생산력을 통제했다. 기내라는 것은 도쿄 교토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얘기하죠. 예. 오사카역인데 사카이는 원래 오사카 사카이는 다른 도시예요. 근데 지금은 오사카에 있어. 오사카에 편입된 도시에 지금은 오사카에 편입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검문소를 설치해갖고 했는데 이걸 폐위시키고 자기가 통치하는 영역에는 교통과 유통에 장애를 제거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유럽 무역에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독교에도 관심을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좀 호기심이 많아. 그래가지고 여러 이제 서양의 물자를 들어서 이제 응용도 해보고 그랬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그 라쿠이치 라쿠자령을 내는데 상인의 자유로운 왕래와 영업 활동을 장려했다. 이게 뭐냐? 자,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잘하는 게 있었죠. 제가 무등마치와 강학과학 때 잘하는 상인 조합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상인 조합은 자기보다 큰 세력들하고 이제 연결돼서 돈을 좀 받치고 독점 판매권을 뭐냐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세시대 길드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자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그 시장에 가갖고 물건을 팔지 못해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판매하는 상당수가 그 자해 이제 유탁된 그런 정치가들이나 사찰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게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자를 이제 자의 독점권을 없앤 거야. 그래서 이제 라쿠이치 라쿠자, 그러니까 즐거운 시장, 즐거운 자, 자유로운 자, 자도 자를 존재 인정하지만 자의 독점권 없으면서 여러 자들이 상위 집단들이 또 여러 상인들이 모여서 독점권 없이 자유롭게 영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 다른 다이몰 갔더니 거기 보면 꼭 자의 그 독점적 자에 속해가지고 그 영업세를 내면서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간단한 그냥 세금만 내고 그냥 거의 없이 자유롭게 자기가 개인적으로 물건을 팔든 어떤 자에 속하든 물건을 팔든 상관을 안 하는 거야. 터치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상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상공업이 발달될 수밖에 없죠. 상공업이 발달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주의 토지 생산량을 신고하기 위해서 토지의 지배자, 경작자, 경작 명적이라든지 생산량을 파악했다.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토지 조사라고 하는데 이걸 검지라고 해요. 음. 이 검지는 우리가 이제 뭐 이거 잘못 썼네요. 자, 이 검지는 토지 조사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도요토미 시데요시의 검지 정책만 이제 기억하는데 검지 정책은 도요토미 시데요시만 한 게 아니에요. 그, 그 예전부터 그 전국 시대부터 했어. 그래서 다이모들이 자기 영지에 있는 토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경작자나 이런 것들 다 파악하고 생산량도 파악했는데 요걸 이제 뭐냐면 오다 노부나가가 했고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통일했던 도요토미 시데요시가 그걸 또 전국적 차원에서 했죠. 이걸 이제 그 따로 이제 태학검지라고 하는데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그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조총부대, 철포대를 이용해서 밀집 대응을 이용해 가지고 그 당시 다케다군 있어요. 다케다 신게라는 그런 인데 아마 다케다 신게는 그때 죽었고 그 아들이 이제 이끌었던 군대인데 이 다케다군의 기마대를 격파했어요. 예. 이게 무슨 전투냐? 나가시노 전투죠. 전국시대 때 전투 이름은 외울 필요 없는데 이 나가시노 전투는 하도 유명하기 때문에 외워두세요. 그래서 밀집 대응을 이용해서 하스총을 무장해서 다케타의 기마다를 격파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요즘에 학설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실증 연구해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다. 하승총은 뭐 별거 없었고 기마대보다는 창병이 큰 역할을 했다. 뭐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굳이 그 학설까지 다 볼 필요는 없겠죠. 예.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개론서나. 그 나가시나 전투는 그 상당히 중요한 전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워두시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은 자기 부하 장수였던 아케치 미스히데의 기술을 받죠. 네. 그래서 아케치 미스히데가 왜 얘를 죽였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왜 이렇게 당했냐면 그 당시 그 모리라는 집안이 있어요. 저기 서큐슈 일대에 큐슈가 아니라 혼슈 그 일대에 그 오늘날 시몬세키인가 그 주변에 모리라는 집안인데 이 모리가 상당히 세력이 컸고 끝까지 이제 뭐냐면 개겼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이제 정벌 한다고 그 당시 도요토미 시대요시를 거기에 파견한 거야. 그리고 후방에 좀 그 파견된 부대 그 후방에 그 지휘소를 설치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감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혼노지라는 혼노사라는 그 그것에 지휘부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자기 지휘대만 있었죠. 한 1,000명 정도? 근데 그 당시에 가신이었던 그 밑에 이제 부하장수 아키치 미스이데가 자기 그 부하들 이끌고 한 10,000명 정도 이끌고 이 혼노지를 기습한 거예요. 한 뒤통수 때린 거죠. 왜 죽였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여서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건 알 필요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에서 이제 끝까지 싸우다가 죽게 되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혼노지의 변이라고 해요. 이것도 외워두세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외워두시는 필요가 있어요. 자, 혼노주변에 일어났는데 문제는 이 아케치 미스라는 얘가 세력이 그렇게 강했던 얘가 아니에요. 그래서 곧바로 이제 뭐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공격을 받고 그 모리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오다 노부나가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모리하고 이제 합병을 한 다음에 병력을 좀 돌려서 아케치 미스대를 공격하죠. 그래서 이제 멸종을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오다 노부나가의 부장들이 몇 명 있어요. 그들과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도쿠가 이에야스도 이제 상태를 보다가 알아서 그냥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그 머리를 숙이죠. 그래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얘들 이제 뭐냐면 기특하게 생각해서, 원래 얘가 근거지가 그 오미 지역이에요. 오미 지역. 그 오미 지역인데 오미 지역을 어디로 옮기냐면 이제 우에스게 겐신인가 그 거기를 정복해갖고 간동 지역을 정복했거든요. 간동 옮겨줘. 그래갖고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기 영지를 버리고 그쪽 옮겨가게 된 거예요. 정복이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우라가 한글만을 보니까 여기가 상당히 입지가 좋거든. 거기에 이제 갈대밭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도시 개발을 한 거야. 그래서 그게 만들어진 게 오늘날 도쿄죠. 도쿄. 예. 그리고 나서 임진왜란 때 병력을 착출할 때 이제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간동 지역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정신이 없다. 그러니까 너 말대로 강동 지역에 이주했으니까 좀 우리는 예비대로 이제 빠져달라. 직접 출병보다는. 그래갖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알았다면서 도쿠가 이에야스를 예비대로 직접 이제 출병하는 부대가 아니라 예비대로 놔뒀어요. 예. 그게 나중에 큰 힘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거기 출병했던 많은 다이모들은 그 임진왜란 기간 동안 많은 병력이 털털 털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도쿠가 이에야스는 그 자기 병력을 계속 유지하고 거기에다 풍부한 간동 지역까지 장악을 하고 한 상태에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다음에 여러 세력들도 재편하고 쳐내고 하면서 자기가 에도 막부를 만들었던 거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탄생을 했고요. 에도 막부가. 그럼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책을 다시 더 가죠. 이 사람은 노부나가를 계승해서 전국 통일했어요. 그래서 앞에 노부나가가 70% 정도 이렇게 통일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30% 지역을 이제 다 장악한 거죠. 그래서 모리도 이제 장악하고 큐시 지역도 장악하고 하면서 전국을 이제 통일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책을 볼게요. 그러면 전국을 통일했으면 이 사람이 막부를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 막부를 만들지 못했어. 안 만든 게 아니라 못 만든 거야. 자, 왜 막부를 만들지 못하냐면 막부의 최고 그 높은 사람이 쇼군이죠. 이 사람은 쇼군이 되지 못해요. 왜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쇼군이 되려면 그 당시 미나모토 가문만 될 수 있어요. 미나모토 모리토모, 미나모토 가문만, 겐지 집안만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사카가 다카오지는 그건 어떻게 쇼군이 됐냐? 그건 미나모토, 원래 아사카가 집안이 미나모토 집안이었는데 나중에 분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을 바꾼 거야. 그렇지만 원래 원가는 본가는 미나모토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됐던 거고, 그다음 나중에 도쿠가 이에야스는 미나모토 집안은 아니지만 한부 욕조를 냈죠. 하도 집안이 이제 뭐냐면 유명한 집안이다 보니까 한부 욕조를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걸 못하는 거야. 한부 욕조도 자기 조상을 바꾸지 못해. 왜 그러냐? 이 사람은 그 가난한 농민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야. 집안이 낮다는 걸. 그리고 농민 출신이고 집안이 낮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자기가 뭐 그 족볼 조작을 해가지고 바꾸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자기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쇼군이 되지 못하고 막부도 개설하지 못하고 대신에 자신은 권력을 갖고 있지만 권위가 없잖아요. 이 권위를 어디에 빌려다 썼냐면 청왕을 빌려다 썼어. 예전에 이제 쇼군 같은 경우에는 청왕 무시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 하도 정치적 권위가 없다 보니까 청왕을 이제 후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건 왜냐면 자신의 이제 낮은 그 사회적 지위 출신이 낮잖아요. 흑수저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회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지지와 다임의 통치를 명분 얻기 위해서 했고, 그때 청왕후부터 무슨 칭호를 받게 되냐면 태압이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태압. 태압이라는 간직을 받게 되죠.
예. 그래갖고 막부를 개선하는 것보다는 청왕을 끼고 태압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통일했어요. 예. 전국을 이제 통치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한 그 검지 정책 있죠? 검지 정책에 태압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는 태압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기 때문에 태압 검지가 붙인 거예요. 예.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예전에 그 EBS 강사분이 그걸 물어봤더라고. 제가 좀 아시는 분인데 아사카카 다카오지가 왜 장군이 됐냐. 그래서 내가 설명했죠. 미나모토 집안이었다 원래. 예. 그리고 그런데 참고도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자기의 권위를 그 가시하기 위해서 오사카 성을 축조했죠. 예. 그래서 앞에 그 자기 그 주군이었던 오다 노부나가 아지치 성을 건설한 것처럼 이 오사카 성을 축조했고요. 지배 방식은 약간의 태압을 통해서 전국을 지배했고 독자적인 막부는 성립되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검지 정책을 볼게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검지 정책. 이걸 무슨 검지라고 했죠? 태압 검지. 외워두세요. 명칭. 자, 검지 정책은 전국 예전에도 있었죠. 전국 시대부터 했는데 이걸 전국적으로 실시했어. 그래서 이제 목적은 뭐냐? 자, 재정을 안정시키고 다이모드에게 군역의 부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거야. 그래서 재정 안정, 다이모드에게 군역 부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그래갖고 이제 보통 요걸 이제 뒤에 있지만 고쿠나카라고 하죠. 이것도 명칭 외워둬야겠죠. 그래서 이 고쿠나카를 이제 경작지 면적을 파악한 다음에 생산력에 대해서 등급을 매겨요. 그래서 요때 이제 경작도도 이제 파악을 하는데 요때 이제 그 뭐냐면 어떤 이제 역할을 하냐. 고쿠나카는 보통 다이모드에게는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이모들도 뭐냐면 그 좀 영지가 생산량이 높은 다이모도 있고 그 좀 낮은 다이모도 있잖아. 보통 이제 다이모드 1만석 이상이라고 하는데 1만석 정도 되는 다이모드는 예를 들어서 뭐 500명을 착출하고 전쟁할 때 그다음에 10만석 같은 경우에는 5,000명, 그다음 500만석은 뭐 5만 명 이런 식으로 병력을 착출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 경작자 일반 농민들에게는 이걸 근거로 해갖고 뭘 하냐면 그 영국민을 바쳐야 돼요. 누구한테 바치겠어요? 대개 보면 이제 주인에 따라 다르죠. 쇼군의 땅이면 쇼군한테 갖다 바치고 도요토미 시대시면 그 당시 또 이제 뭐냐면 일반 다이모드 그러면 그 다이모드에 바쳐. 그래서 이 고쿠다카는 군대 동원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다이모드의 기준이 되고 경작자에게는 연공에 얼마나 바치는 근거가 되게 돼요. 예, 이 고쿠다카가 자, 그 다음에 검지도를 작성해서 일종의 토지 대장이죠. 그래서 경작자가 세역을 부담하는 걸 확정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일지 일작인 제도를 했죠. 이것도 외워두세요. 예전에 기출에 언급했던 건데 예전에는 중충적인 어떤 소유관계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갖고 한 토지에 여러 사람들이 권리가 있었어.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장원 공명제도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가마쿠라 막부 때부터 이제 붕괴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우유마치 각부 때는 이제 기내 지역만 있다가 완전 전국 시대가 없어지게 거의 뭐냐면 사라지면서 하는데 요걸 이제 확실하게 제도화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척결시켰어. 요걸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제도화된 게 일작인데 한 토지에 여러 사람들 권리를 인정하고 부정하고 한 사람만 권리를 인정하자. 그래서 농민의 법적 그 토지 보유권을 인정한다. 여기에서 이제 눈여볼 게 보유권이에요. 보유권. 요 보유권이라는 거는 소유권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경작권의 의미야. 그래서 매매 양도는 매매는 할 수 없어요. 양도도 할 수 없고 당연히 저당도 안 잡히겠죠. 경작권이니까. 그러니까 거기 사용할 수 있는 권리야. 사용하고 연공을 갖다 바칠 수 있는 그런 건데 근데 이거는 원칙상인 거고
실제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에도 시대에 들어가면 법적으로 금지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 토지를 그 보유권을 매매하거나 그다음에 고리대를 빌리기 위해서 저당을 잡히고 그래요. 예. 이건 좀 법적인 거와 좀 약간 달라요. 예. 자,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 나중에 그 인정받는 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거는 메이지 유신 이후죠. 이건 뒤에 좀 이렇게 지조법 개혁을 통해서 인정받는데 요 당시에는 이제 농민의 토지 보유권을 하여튼 그 인정을 해줬다. 경작권을. 예. 그래서 이제 요때 경작권 보유권이라는 거는 근대법적인 의미와 어떤 소유권하고 좀 다른 개념이다. 이런 것들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근세 총량에는 검지도, 땅을 가지고 있는 검지도라는 건 앞에서 이제 경작자를 의미하죠. 자, 검지의 등은 하쿠쇼. 이 하쿠쇼라는 명칭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보통 우리 하쿠쇼는 이제 한자 쓸 때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백성. 보통 백성은 일반 평민들을 의미하죠. 근데 여기 하쿠쇼는 그 일반 평민들을 의미하고 좀 달라요. 요 얘네는 경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연농민이나 지주들 계층이죠. 일반 백성들 중에 좀 유력자들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경작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이제 직접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우리가 말하는 소작을 줘요. 또 이런 식으로. 자, 하여튼 총락은 곡굴학과에 대응해서 연공액수를 결정한다. 그래서 총락에 따라서 곡굴학과를 결정하고 총락에 부과되면 총락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물화라고 하죠. 이 물화에서 그 당시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양에 따라서 세금을 갖다 바치면 다시 그 총락에서 이제 다이모나 쇼군이나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체제가 에도 시대까지 계속 가요.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만든 체제는 그 당시 에도도 그대로 넘어가면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들 걸 통해서 소농제도의 안정을 깼다. 자, 경제정책은 자신의 직할력과 주요 금, 은, 강산을 소유하고요. 그래서 금화폐를 주주를 하고 각지의 도시와 도로를 장악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눈여겨볼 게 해적행위를 금지를 했어요. 외굴 통제를 했죠. 그래갖고 이제 외구 통제를 했다. 그래서 그 당시 후기 외구가 있었는데 이 외구를 이제 통제를 하면서 그 당시 외구의 근거지가 신라도거든요. 이 신라도를 원정하고 이제 토벌하고 그래요. 예. 그리고 호상들의 동남아 제국의 동화를 보였다. 호상들은 외국상인들을 의미해요. 외국상인들. 그래서 예산은 무역을 장려했죠. 예.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정책을 했다라는 것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신분 분리 정책을 볼게요. 신분 분리 정책. 요거 상당히 중요하죠. 요게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던 거야. 예. 이 결과 부분이. 자, 여기 보면 갖다나리 정책인데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자, 신분 분리 정책 중에 두 가지가 있어. 갖다나리 정책하고 신분 통제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도 있는데 이 갖다나리 정책은 도수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당시 농민 반란들이 많은데 그때 농민 반란들은 이끼다고 해요. 보통 우리가. 자, 그 이끼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그 당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농민이면서도 또 사무라이라는 계층이 있었죠. 반은 농민이고 반은 사무라이들. 예. 그래서 얘네들이 잔지무라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잔지무라이들 계층도 있었는데 이런 계층들이 집에 그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창이나.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병력을 동원할 때는 그걸 사용하고 그러다가 이제 농사 짓고 그러는데 또 욱해갖고 이끼에 동원 참가해갖고 또 반란을 일으킬 수 있어. 그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계층들 다 없애고 그 완전히 농민과 사무라이 계층을 명확히 했어요. 이 밑에 신분 통제를 통해서 그 농공 분리령에 입각해서 이제 그 카타르나의 정책에서 도수화해서 기존의 무기를 해소했죠. 그래서 무사만이 무기를 독점하도록 했어. 그래서 이게 이제 에도 시대 때는 사무라이만이 무기를 찰 수 있어. 칼을. 예전과 다르죠. 그래서 에도 시대 때는 칼을 찬다는 것은 사무라이 특권이에요. 칼을 몇 개 찼죠?
두 개 찾죠. 긴 칼하고 짧은 칼을 이렇게 하면서 이 칼. 그러니까 사무라이 하면 칼이라는 이미지가 확 들어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분 통제론을 해서 이게 병영 분리 정책의 이제 마무리돼 무가에 고용된 무가 봉공인이 전문적인 사무라이 집단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농민과 상인이 되는 걸 금지시켜요. 그리고 거꾸로 농민과 상인이 그 당시 무가 봉공인 사무라이가 되는 것을 금지시켜. 그래서 이제 아예 호적조차도 다르게 만들죠. 그래서 사무라이 호적들은 따로 만들고 농민 호적들은 따로 만들고. 그래서 이게 에도 시대 때 가갖고 에도 시대 때는 사무라이들이 못 먹고 못 살아도 그 농업도 할 수 없고 물건을 갖다 팔 수가 없어요. 금지돼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자기 신분을 버려야 돼. 자기가 이제 못하겠다 하면 때려치고 그냥 뭐냐면 상인이 되거나 농민이 되는데 그런 사람은 별로 없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병영 분리를 확실히 했다는 거죠. 자, 그럼 결과를 볼게요. 자, 예, 제가 빨간색으로 칠하는 거는 이제부터는 이제 중요한 내용들만 빨간색 칠하고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건 검은색으로 칠할게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칠하는 것도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예. 그래서 병동 분리를 진행했고 그 다음에 사무라이 계층이 직접 생산자와 분리돼서 복록 생산자와 토지 관리자, 봉토 소유자로 전환이 됐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봉토 소유자들은 다이모, 하타모토, 좀 다이모다 좀 안에 있는 곡괭이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복로 생활자들은 다이모나 하타모토 그 밑에 들어가서 그 뭐냐면 월급식으로 받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일반 경부장, 그 경보봉이었던 아시가드 같은 계층이죠. 아시가드 같은 계층들이 있죠. 그래서 요 결과 부분이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정책을 보면 남만 무역의 이득 때문에 무역이 됐죠. 이제 원래 이제 그 도요토미 시데요시는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일단 그 당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남만 무역을 했기 때문에 대상이기 때문에 무비했는데 문제는 나중에 일본인들이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제 잡아와가지고 이제 일본들 잡아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노예 시장에 갖다 파는 걸 알고 근교 조치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소극적이었어. 적극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한 거는 나중에 에도 시대 때죠. 에도 시대 때 그 내용은 좀 뒤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관련된 게 뭐냐면 그 임진왜란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요 임진왜란이라고 하는데 얘네는 블루코노 액기라고 해요. 블루코노 액기. 이 액기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전쟁. 예, 전쟁. 그러니까 침략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블루코노 액기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게이조노 액기 한자 적어는 물욕의 역.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경작의 역 이렇게 되죠. 이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임진왜란을 이제 한중일이 어떻게 이제 부를 것인가. 우리는 임진왜란을 부르지만 또 요즘에는 임진 전쟁이라 부르더래. 부르는데 자 일본에서는 묵록이나 경작이라고 불려요. 그 당시 연호예요. 연호를 이제 쓰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 조선 침략 임진왜란은 일본사에 나온 것보다는 이제 주로 그 한국사에 나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나올 가능성 없는데 동남아시아 관련된 그러니까 동아시아 삼국 관련돼 갖고 또 나올 소지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사 외에도 일본사하고 중국사 또 연결돼서 근데 동아시아 교과서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한국사 시간에 제가 저번 시간 강의 때 그 작년 강의 때 잘 얘기했으니까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거기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에도막부 넘어갈게. 에도막부. 자, 에도막부는 누가 세웠죠? 도쿠가 이에야스가 세웠죠. 이거 모르신 분은 없겠죠? 하도 유명한 사람이니까. 근데 하도 이제 주는 문제도 문제 낼 수 있어. 그냥. 예. 자,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 도쿠가 이에야스는 오다 노부나가의 신복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약간 대립을 하다가 그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 밑으로 이제 들어가죠. 그리고 중심지를 아까 말처럼 에도로 옮겼죠. 간동 지역으로.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임진왜란에 출정하지 않는 구실로 작용했고요. 그리고 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그대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지지한 세력과 그 다음에 도쿠가 이에야스를 지지한 세력들이 각각 이제 서군이나 동군이라는 이름으로 싸우게 되죠. 처음에는 병력 수는 서군이 많았고 그리고 동군이 좀 적었어요. 그렇지만 전쟁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서군에 있었던 많은 세력들이 동군을 갖다 뭐냐면 항복을 하거나 항복보다는 배신을 한 거죠. 서군을 배신하고 도쿠가 이에야스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도쿠가 이에야스가 그 전에 물민 작업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해요. 물민 작업을. 그래서 막 다이모드 서군에 있는 다이모드에게 편지도 보내고 그래 막. 그래서 이 전투가 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기 일본사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세키카이 하리 전투죠. 이거 외워두세요. 이 세키카이 하리 전투는 상당히 에도 막부를 세우는데 큰 공헌을 한 전투다. 네. 그래서 이제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 세력들이 몰락하고요. 나머지 이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어린 아들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오사카를 공격해서 오사카 전투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완전히 몰락을 시켜요. 이 세키카이 전투 이후에. 그래서 오사카 전투에서 이제 몰락을 한다. 그래서 독자적인 정권이었던 에도 막부를 만들죠. 그래서 도요토미 도쿠가 이에야스가 쇼군에 침입을 하고 에도 막부를 건립한다. 자, 그리고 이제 뭘 실시하냐? 중앙 집권적 분권제도. 이걸 무슨 제도예요? 막번 제도라고 하죠. 이거 중요한 거니까 외워두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일본의 분권제도 특징 얘기할 때 중앙 집권적 분권제도라고 하잖아. 지방 분권적이 아니라. 근데 이제 앞에 있었던 가마쿠라 막부나 무도마치 막부는 지방 분권제도예요. 유럽 비슷하게. 근데 에도 막부는 그 막번 체제에서 중앙 집권적 분권 체제다. 그래서 요게 예전에 기출에 언급되는데 그 막번 체제가 뭐냐? 그 밑에 있죠. 번이라는 영지를 가진 무사는 다이모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물론 다이모는 이제 기준이 있어요. 1만석 이상이야. 고고다가가 1만석 이상이고 그 밑에는 이제 하타모토나 곡괭이라고 하죠. 곡괭이. 하타모토 곡괭이인데 얘네들은 이제 그 쇼군의 직속령, 그 쇼군의 직할령에 소속된 뭐냐면 다이모보다 급은 낮지만 약간 이제 뭐냐 자기 영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예. 그 하타모토가 좀 큰 영지를 가지고 있고 곡괭이들은 좀 약간 작은 영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하여튼 이런 영지를 가진 다이모도 하고 그리고 막부와 번은 각각 자신들의 영지를 지배하는 체제다. 그래서 막부가 나름대로 영지가 있고 번도 영지가 있어요. 근데 막부가 번을 통제할래. 여러 가지 장치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막부는 이제가 다이모를 통제할 때 뭐 무각법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쌍기 곤따이 제도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해요. 음.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정의 내리면 쇼군과 다이모가 공존하지만 중앙 집권적 색채가 강한 봉건 제도다. 요게 이제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사회 구조는 앞에서 만들었던 도쿠가 이에야스가 만들었던 구조 있죠. 이런 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아. 그래서 아까 농공 분리령을 내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산업공상의 신분 제도를 확립해서 무사는 정치, 군사를 독점하고 농민은 생산에 정념하고 있다. 요때 이제 산하는 것은 선비사자예요. 선비사자. 우리나라는 선비사자라고 읽지만 일본에서는 이 선비사자를 읽지 않아요. 얘는 사무라이라는 의미가 있어. 사무라이. 사무라이사. 그래서 얘네들은 선비가 아니라 우리처럼 사무라이 계층이야. 근데 일본의 에도 시대 때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사무라이면 맨날 칼 차고 싸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에도 시대가 가니까 이제 거의 200년 동안 평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이 전쟁을 이제 못해요.
그리고 개인 간의 어떤 결투나 이런 것도 좀 하지만 금지돼 있어. 그때 잘못하면 처벌받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폭력 싸움이 별로 없죠. 싸울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수련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정통 사무라이처럼 칼 차고 막 연습도 하고 그러지만 나머지 거의 90% 사무라이들은 칼만 차고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신분인만 사무라이야. 싸움도 못 하고. 그래서 일부 사무라이들은 아예 방향을 돌려서 그게 뭐냐면 그냥 관료로 들어가거나 하급 관료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또 뭐냐면 학문을 해요. 어떤 특정한 부분을 학문을 해갖고 연구를 해. 그래서 사무라이 계층 중에 상당수가 뭐냐면 지식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유명한 일본의 학자들 보면 대부분 사무라이 계층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칼차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나라 선비처럼 이게 뭐냐면 문인화 됐어. 그래서 에도 시대 때 사무라이는 꼭 무사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전문 관료들도 있고 지식인도 있고 학자 계층도 있어요. 예,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이모 통제를 보자. 아까 이제 그 다이모 통제 관련돼 갖고 이제 얘기했죠. 막부가 번을 통제를 하는 방식이죠. 일단 다이모의 정의는 1만석 이상의 영지를 가지고 있고 가지지 못한 그 영주는 하타모토나 곡괭이가 불렸다. 자, 그래서 그 곡구다가에 따라서 군역 부가와 병마를 공출하는데, 자 다이모를 이제 그 뭐냐 구분했어요. 이걸 어떤 식으로 구분했냐면 독국가와 일족의 충성에 따라서 구분했어. 특히 그 전투가 됐던 것이 아까는 세키까지 전투예요. 그래서 그게 세 분류로 이제 구분하는데 이것도 명칭 좀 기억을 해도 있죠. 심판, 훈다이, 도자마. 자, 심판은 뭐냐? 이거는 독국가 일족이야. 독국가 일족. 그래서 원래는 독국가 일족인데 얘네 반개로 나간 거야. 그냥 너무 이제 컸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독국가 일족을 이제 큰 가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와리, 기리, 미또 가문이 있어. 원래는 독국가 가문이었는데 반개로 이렇게 나가는 가문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 고상캐라고 해. 고상캐. 그 중에 그 제일 큰 게 뭐냐? 오와리 가문이야. 오와리 가문. 그럼 이런 가문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 쇼군을 보좌해주고요. 만약에 쇼군이 뭐냐면 본가가 대가 끊길 경우에는 그 본가가 끊긴 대를 이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그 집안에서 한 명이 쇼군이 나오는 거예요. 예, 반개 집안에서. 예, 그래서 그 역사 보면 기나 미토 집안에서 이제 쇼군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근데 오와리는 세력이 제일 큰데 불구하고 이제 뭐냐면 약간 견제 차원인지 몰라도 그 쇼군이 안 나왔어요. 근데 하여튼 이런 이제 그 종친 역할을 했던 것이 심판 다이모다. 그럼 혼다이 뭐냐면 원래부터 독국가 가신이었던 다이모드야. 세키까지 전투 이전부터. 그래서 그 했던 집안이고 도자마는 뭐냐면 세키까지 전투 때 배신을 해서 독국가 이에스 붙거나 그 후에 복종한 그 다이모드야. 주로 이등 다이모드는 믿을 수가 없죠. 언제 배신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부의 감시 대상이 돼요.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그 영지는 상당히 넓어요. 영지는. 근데 주로 영지가 어디 있냐면 병방에 있어. 생산력이 별로 없는 그 병방에 있고 정치를 간섭하지 못해. 정치를 참여하지 못해요. 막부 정치는. 그래서 주로 막부 정치는 혼다이들만 참여하고 있어요. 심판은 그냥 그 참여하지 못해. 얘도 종친이기 때문에 종친 불쌍하는 개념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고 혼다이들만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랫동안 정치에 소외됐죠. 차별받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들이 이제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 되죠. 빨간색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후에 이제 뭐냐면 사스마 변인이 조스 변인이 하는 사람들이 다 도자마 편 출신들이에요. 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쌍케 곤타이 제도를 볼게요. 쌍케 곤타이 제도.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많은 제도죠. 그래서 한자어 적으면 창근고대라고 해요. 창근고대. 자, 목적은
다이모 세력들을 견제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게 됐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다이모 가족들은 도쿄 인질로 잡아요. 예, 도쿄에서. 그리고 경영 교대도 2년마다 한 번씩, 어떤 다이모든 좀 머면 3년에 한 번씩 하는 다이모도 있고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다이모도 있고 뭐 각각 달라요. 자, 하여튼 얘네들이 가신을 거느리고 영지를 떠나서 에도로 와서 가족도 만나고 쇼군도 수길 보좌해 주는 거야. 근데 가신만 혼자 가겠어? 아니, 다이모만 가겠어? 가신도 같이 가죠. 그럼 가신이 같이 하면 또 그 밑에 종자들도 같이 가죠. 그러니까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요걸 노리고 한 거죠. 이 결과는 이거는 쇼군이 그걸 이제 다이모 세력들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도 있어요. 견제하고. 근데 그 밑에 부분은 의도하지 않는 결과야. 왜냐면 일단 지방과 중앙 간의 문화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죠. 왜냐면 다이모 갈 때 같이 여러 종자도 같이 오면서 그 서로 문화 교류가 돼. 그리고 또 다이모들이 이제 뭐냐면 가려면 길이 편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숙박시설이나 도로도 발달되는 배경이 되었다. 그래서 그 결과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상케 곤타이 제도 같은 이런 그 제도는 어디에 다 명시되어 있냐? 그 밑에 있는 그 무가법 제도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무가법 제도 외워두시겠죠? 이 무가법 제도는 앞에서 언급했던 전국법을 좀 더 구체화시킨 거야.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쇼군이 즉위할 때마다 이제 뭐 기존의 무가법을 그대로 개선한 쇼군도 있고 또 자기가 일부 개정하고 쓰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목적은 반역, 다이모드의 반역을 사전에 봉쇄를 해서 했는 내용을 보면 다이모가 지켜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요. 만약에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개혁을 하거나 감봉을 하거나 이런 것들. 개혁은 그냥 영지를 이제 압수해 단절시켜 버린 거야. 예. 그래서 계승자가 없을 경우에는 영지를 하거나 좀 약간 그 조작을 해갖고 사건을 해서 아예 영지를 압수해서 하거나 그 양자제도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만약에 다이모가 아들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잖아. 근데 이때 아들이라는 것도 이제 정식 인정받는 아들이 돼요. 아들이 없으면 그 뭐냐면 이제 땅을 뺏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때 그 뺏긴 땅에서 뺏기면서 어떻게 해요? 많은 그 밑에 사무라이 계층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죠. 이게 낭인이라고 하는데 감봉이나 개혁 과정에서 일자리 있는 낭인들이 많아져. 그러니까 이게 사회 문제가 돼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 양자제도를 인정해요. 그래서 이제 다이모가 이제 죽기 전에 뭐냐면 양자를 정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양자가 그 영지를 계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하여튼 이 개혁은 이제 아들이 없거나 그다음 반역을 했거나 이제 개혁을 할 수 있고 감봉도 막 영지 삭감 이런 등등이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내용인데 다이모들이 막부의 허가 없이 성을 축출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거와 함께 또 일국 일성론리예요. 그러니까 한 개국이라는 거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 큰 거기 다이모드에 통치하는 영역을 의미하죠. 그 영역에는 한 개 성만 있어야 돼. 나머지 지성들은 다 없어요. 그래서 있고 그 성조차도 축조를 할 때는 허락을 맡아야 돼. 간단한 보수공사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규모가 큰 성곽 같은 경우에는 금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쇼군과 허가 없이 다이모들 간의 혼인관계를 맺지 못하고 왜냐면 전국시대는 혼인관계를 통해서 세력을 연합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런 걸 막고자 했던 거야.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의미 보면 막부와 다이모 간의 사적 주종관계를 공적 정치관계로 바꿔놨다. 예전에는 이제 형님 아우 이런 식의 관계가 아니면 그 사이 장인의 관계가 이런 식의 어떤 사적 주종관계가 공적인 어떤 신하와 주군의 관계로 바뀌어요. 예. 물론 예전에도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 훨씬 더 공적인 측면에서 바뀌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무가법 제도는 그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 상기 곤따이 제도도 무가법 제도 안에 있어요. 예.
자, 이 무가법 제도는 관련돼 갖고 어디에 있냐? 요 내용이 그 사료를 있는 그 사료 보는 아시아사에 있어요. 그 무가법 제도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서 보세요. 예. 자, 그다음에 군역 제공의 의미도 있죠. 이 군역은 곡구닥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공을 해주죠. 그래서 무사, 작병, 뭐 군마, 무기 이런 것들을 동원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조정과 사원을 통제하는데 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그 청왕 있죠. 청왕과 그다음에 귀족들, 도쿄에 사는 귀족들 있죠. 교토에 사는 귀족들과 이는 그 항족들을 얘기를 해요. 얘네들도 나름대로 또 뭐냐면 정부를 가지고 있어. 일본 좀 특이하게 막부에 있으면 또 얘네들 조정이나 해갖고 얘네들 이제 나름대로 우리 정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정에서 지방간도 파견해요. 계속 에도 시대 막부까지. 근데 그 지방간 벌 실권이 없고 그냥 명목상 파견하는 거야. 그다음에 사원 세력도 우대하면서 또 통제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청왕을 감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번에 청왕을 감시하면 정치 세력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항시의 영지를 또 축소시키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항족이나 귀족 세력들을 이제 통제를 하기 위해서 공가 주법도라는 걸 만들고요. 그리고 조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뭐 금중 공가 제법도를 만들어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한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무가법 제도와 함께 다이모와 청왕 공가를 구정한 일본 근세 국가의 기본법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청왕조차도 그 법에 의해서 규정을 받아요. 청왕의 업무는 뭐냐? 그 유교적 윤리가 이제 적용돼 갖고 보통 이제 유교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수신제가잖아. 예. 그래서 수신제가는 뭐냐면 마음을 닦고 집안을 잘 다스리는 치국은 인정 안 하는데 수신제가를 강조해요. 예. 그래서 항제의 청왕이죠. 제가 항제라고 하는데 청왕이나 부를게요. 그래서 청왕이나 부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했더니 그 뭐 지금 뭐가 문제가 있겠어. 제가 중국의 항제를 항제다 부른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라는 걸 인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냥 그대로 불려주는 거예요. 예. 하여튼 덴노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수신제가야. 그래서 성리학적 가치관에 따라서 매일 앉아서 책을 읽는 걸 촉구해요. 유교 경전이나 여러 서적들에서 수신제가고 다만 뭔 인정하지 않았다? 치국은 인정하지 않았다. 왜냐면 치국은 인정하면 안 되죠. 예, 그 정도. 자, 그래도 이제 있는데 시험 문제는 별로 나올 것 같지 않은데 한번 보세요. 이것도 사회보는 아시아사에 있어요. 그 다음에 사원 통제를 이제 보는데 이 사원 통제는 뒤에 얘기했지만 기독교 언급하고 이제 기독교의 탄압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사원은 이제 사찰이죠. 이 불교를 후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불교를 국교화 시켰어. 예.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뭐냐면 사원이 또 커지는 걸 이제 뭐냐 막 해서 통제도 해요. 우대도 해주지만 통제도 같이 해줬다. 그래서 사원은 이 막부의 보호를 받아서 민중 지배를 위한 행정의 말단 기관을 역해요. 그래서 종교성이 약화되고 장례의식과 공양을 위한 종교 기관으로서 강화됐다. 예. 그래서 믿는 그 종교성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교회나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성당에 가면서 읽잖아요. 그거 가서 기도하도 들고 그죠. 예배 보고. 근데 이런 기능보다는 주로 이제 결혼식을 하거나 장례식을 하거나 그 이제 종교적 업무만 하는 거야. 그런 기능만. 그래서 거기가 이제 주 그 기능이었고 그다음 민중주의 행정 그 말타기구는 이제 그 뒤에 다락계 제도하고 연결됐는데 그래서 기독교 금지 정책과 관련돼 있다고 했죠. 그래서 기독교 금지 정책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모든 사람 반드시 일정한 사원에 속하게 하고 일단 정한 사원을 옮긴 걸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딱 거기 태어난 곳에 있으면 태어났어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 먼저 부모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냐 국가기관에 관공서 갖고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디에 신고하면 사찰에 갖고 신고를 해요. 누구누구 태어났다. 그러면 사찰에서 행정문서를 작성해.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이제 우리 사찰 신도다. 정해놓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일종의 호적대장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성인이 되면 항상 꼬박꼬박 그 사찰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돼. 그래서 앞에서 이제 민중지배면 말달
행정 말따기가 뭐냐면 요 대다국계 제도 자체가 일종의 인구조사, 호구조사예요. 그래서 이제 신고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이제 그 역할을 누가 해주냐? 사원이 해주는 거야. 왜냐면 그 당시 승려들은 글을 좀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정 업무도 같이 해줘요. 그래갖고 이제 에도 시대 때 사회사, 경제사 연구하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 그 일반 관공서 가서 문서 찾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찾는 날 사찰 가갖고 이 대다국계 제도가 이제 있으니까 거기서 찾아서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언제 결혼했고 언제 죽었는지를 대다국계 제도 통해서 다 기록이 됐어. 그러니까 명분상은 그 신자 관리용이지만 실제는 행정 관리용도 같이 썼던 거예요. 예.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사원을 이렇게 우대하면서 통제해줬다. 근데 나중에 이제 신부 분리령에서 또 탄압을 하죠.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자, 하여튼 자, 그다음 사사정을 내어서 뭐 국가에 안온 기도를 하거나 재종, 재본, 상본도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종파를 있잖아요. 여러 종파들에서 이제 본산의 통제를 이제 강화해.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막 점으로 이렇게 사찰이 있을 경우에는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찰들을 각각의 종파별로 이렇게 묶어. 예, 묶어서 예전에 느슨하게 묶었는데 완전히 중앙 집권화 시켜. 예. 그리고 요런 그 중요 사찰 있죠. 요 본산이라고 하는데 본산을 이제 중앙 모든 권력이 여기에다 족보낸 거야. 예. 그리고 요걸 누가 통제하냐면 에도마코가 통제하죠. 왜 이런 식의 통제를 하냐면 그 본사 말사 이렇게 나눠갖고 말사 밑에 본사를 뭐냐면 통제를 해서 완전히 중앙 집권시키는 하냐면 에도마코 입장 때는 기존에 있는 여러 사찰들 다 통제할 수 없잖아요. 힘들잖아. 그러니까 중앙 집권하면 뭐냐면 얘만 통제하면 되는 거야. 본산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 갔을 때 30명이 있다고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 개판쳐. 근데 요 30명 중에 한 명 중에 이제 짱이 있어. 그래서 짱이 애들을 딱 통제하면 교사 입장은 이 짱만 딱 통제하려면 편하잖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사찰령도 한국의 종교도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려고 했던 거죠.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원의 종파별로 본사와 말사 조직을 정비해서 막부의 이론적 지배를 완성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외관계를 볼게요. 대외관계. 예. 요거 대외관계 관련된 부분 동아시아사에도 좀 나와 있으니까 시험 문제 나올 수 같긴 한데 처음에는 전반적 교육을 허가했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는 나중에는 얘네들은 예전 세국 정책이었는데 얘네들 말은 관리 무역 정책 바뀌죠. 요걸 이제 세국 정책이라 보시면 돼요. 세국 정책. 근데 이제 세국 정책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요즘 관리 무역 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에도막부 초기 때는 교육을 허용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평화적 대외관계 수립하기 위해서 또 외국과의 무역을 허용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이 무역을 허가해주고 시라토에 상가를 설치하죠. 예. 시라토는 큐슈에 있는 그 곳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무역을 통해서 뭘 확보하려면 재정을 확보하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주인선을 이제 파견했는데 주인선은 뭐냐? 이것도 외워주시죠. 일본어로 슈인시엔이라고 해요. 슈인시엔. 한자 좀 주인시이고. 그래서 슈인짱. 슈인짱은 뭐냐면 그 에도막부가 해외로 나가는 배에게 무역 허가증을 줘요. 그래서 그 무역 허가증을 받은 그 뭐냐면 일본 상선은 무역을 할 수 있어요. 해외 통상을.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슈인짱을 가지고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그 뭐냐면 외국 상인들 주로 서양 상인들이죠. 그런 상인들과 교류를 많이 했다. 교육을.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 정이라고 해서 리본 마치죠. 리본 마치. 그래서 일본이 마오리 그 형성이 돼요. 자, 근데 나중에 이제 세국 정책으로 주인선 무역 제도가 전면 금지시켜요. 제도가. 그래서
예전에 이제 동남아시아에 진출했던 일본인조차도 입국을 금지시켜 버리죠. 그러면 이제 중후기 때 이제 볼게요. 중후기 때. 이때 중후기 때 이제 3대 쇼군 이에미치 때 실시했던 제도인데 일본에서는 이걸 무역 관리 정책이라고 이제 불려요. 세국 정책보다는. 근데 세국 정책이나 무역 관리 정책이나 똑같아. 자, 하여튼 막부가 무역을 통제를 하는데 일본 선박이 해외 항해를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처럼 일본정 같이 만들어놨는데 일본인들의 해외 이주, 재이주 그 금지를 금지시켰죠.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통상을 금지하는 세국 정책이 아니라 여기 왜 무역 관리 정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렇게 나왔죠. 부분적으로 통상을 제한한다. 그래갖고 그때 통상 국가들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유일하게 이제 그 당시 일본은 수교왔던 국가야. 조선이 있고 그 다음에 루크가 있죠. 루크는 나중에 이제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는 사스마 편에 복속돼 있었어요. 그래서 루크를 통해서 중국과 조공무역을 하죠. 원래 일본은 이제 그 당시 에도 막부는 그 명청과 조공 관계를 맺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명나라 이제 후기와 청나라 때죠. 명나라 초기 때는 조공 관계 맺었고, 예. 근데 조공끼리 끊어지니까 그 당시 이제 청나라 때죠. 청나라 때 조공끼리 끊어지니까 이제 누크를 통해서 조공 왜구를 학교에서 누크를 살려줬던 거야. 예. 그걸 좀 뒤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는 대지마. 예. 그래서 대지마만 이제 허용하죠. 대지마. 이 대지마는 그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대지마는 나가사키에 있는 항구예요. 그 나가사키에 여기 있으면 여기에 인공섬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네덜란드 사람들 와서 통제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만 받아들여.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물건도 교육을 하지만 여러 학문도 같이 교육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형성된 학문을 난학이라고 하죠. 난학. 그리고 이거 참고로 이제 뭐냐면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청나라 때 강동무역 체제가 형성됐죠. 강동 공행을 통해서만 무역을 했다. 그리고 또 나가사키에 네덜란드만 무역을 했던 게 아니라 중국산도 무역을 같이 했어요. 그때 이제 중국은 공무역은 금지돼 있어요. 공무역은 이제 하지 않지만 조공무역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죠. 공식적으로요. 일본 국가와 중국 무역을 못하고 다만 일본은 아까 얘기했죠. 루크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한다고 했죠. 근데 개인 간의 사무역은 활발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중국의 배들이 허들 많으니까 얘네들을 이제 통제를 하기 위해서 뭘 발급했냐면 일본에서 신패를 발급했어. 동아시아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신패를 가지고 있는 중국 배들만 뭐냐 무역을 허용하도록 한 거야. 예. 근데 그 모든 항구에서 무역을 허가했던 건 아니고요. 그 정해진 항구, 나가사키의 정해진 항구에서만 뭐 무역을 하게 되고 나가사키 일정한 지역을 선택을 해서 중국 거주지를 만들어갖고 거기에서만 살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대짐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의 사무역도 이런 식으로 통제를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세국 정책을 했다. 그러면 세국 정책을 왜 했냐? 그거는 기독교 정책하고 연결됐죠. 특히 이제 여기 네덜란드를 제외한 모든 유럽 국가들을 제외시킨 거는 기독교 박해를 계기로 했다. 여기. 그래서 뭐 네덜란드 외에 또 영국도 있었어요. 영국도 이제 허용을 해줬는데 영국은 자기 스스로 그냥 철수를 해버린 거야. 대지만에서 돈이 안 된다고. 그래서 네덜란드만 나왔고 네덜란드는 뒤에 철수한 영국이든 공통점이 뭐예요? 얘는 개신교죠. 그리고 그 신교도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입장 올 때는 그 신교도 전파 목적이 아니라 저 상업을 목적으로 들어왔어요. 상업.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이제 허용해 준 거고 스페인과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자 스페인과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 상업 목적 외에도 기독교 전파도 있어요. 예수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문제가 되니까 이걸 이제 뭐냐면 세국 정책을 전환하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은 허용하지 못했던 거죠.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더 이상 무역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딱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 정책과 연결시켜서 그 당시 요 그 유럽과의 세국 정책 국가들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이제 서포트 인증번호 좀 알려드릴게요. 서포트 인증번호는 52번이야. 52번. 첫 번째 서포트 인증번호예요. 적으셨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좀 쉬었다가 그 기독교 정책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